자, 화이트보드 페이지 44페이지에 보시면 화학 반응에 대해서 에너지의 출입이 소개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화학원 정도를 공부해봤으니까, 그지? 이온결합, 공유결합 이런 거 일어날 때 결합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학 반응은 반드시 기존의 원자 사이 결합이 끊어지고 새로운 원자 간의 결합을 통해서 에너지 출입이 반드시 수반됩니다. 다시 말하면 에너지가 올라갈 수도 있고 에너지가 내려갈 수도 있겠네요. 반응물의 에너지가 낮고 생성물의 에너지가 더 높은, 그래서 뭐 열이 됐든 전기가 됐든 뭔가 에너지를 넣어줘야 되는 이것을 우리는 흡열 반응이라고 이름을 쓰겠어요. 반면 반응물의 에너지가 더 높고 생성물의 에너지가 더 낮아서 원으로 주로 열의 형태로 에너지가 방출하는 이것을 우리는 발열 반응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많이 경험하는 것은 흡열 반응이 좀 더 많이 경험하겠습니까? 발열 반응이 좀 더 많이 경험하겠습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건 아무래도 발열이 좀 더 훨씬 많을 것 같아요. 대표적인 게 뭐 있어요 하는데 뭔가 탄다는 연소되는 거 있죠. 뭐 종이가 타는 것일 수도 있겠고, 종이가 탄다든지 나무가 탄다든지 또는 뭐 각종 화석 연료, 뭐 휘발유가 됐든 또는 가스가 됐든 연소 반응이 대표적인 발열 반응입니다. 그 외에 산염기 중화 반응이 있죠. 산염기 중화 반응. 뭔가 부식된다, 썩어나간다, 세포 호흡한다 이런 것들이 있겠네요. 생명체의 호흡이 있겠고요. 뭐 각종 뭐 부식, 처리 녹쓰는 과정 이런 것들 모두 다 발열 반응이 되고 있습니다. 처리 녹슨다가 발열인데요. 여러분 잘 사용하는 것 중에 핫팩 있지 않습니까? 흔들어가고 그게 철의 부식을 이용해서 처리 녹슨을 이용해서 열을 방출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엔간한 것들은 우리가 많이 볼 때 발열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흡열 반응인 것들만까지 기억해 놓으시면 이거는 흡열 반응이잖아 라고 하는 게, 그치? 그래서 흡열 반응의 대표적인 예를 보는데요. 물을 전기 에너지를 써서 전기 분해하는 과정이네요. 수소하고 산소로 분해하겠습니다. 2분의 1 써도 뭐 크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죠? 전기 에너지를 써서 CO2 이산탄소하고 물 재료로 빛 에너지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포도당을 만들고 부산물로 산소가 만들어진 과정을 보겠네요. 광합성이죠. 그렇지. 탄산칼슘을 열 에너지를 집어넣어서 산화칼슘과 이산탄소로 만드는 열 분해 반응도 대표적인 흡열 반응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반응의 역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차라리 역을. 이거는 수소 연소 반응이에요. 이건 뭡니까? 세포 호흡이. 이건 뭘까요? 산화칼슘과 이산탄소가 만나서 탄산칼슘이 만들어지겠대. 이건 뭘까요? 했던 것 같은데. 예, 했어요. 여러 번 했어요. 금속의 산화물은 염기성입니다. 탄소, 비금속의 산화물은 산성이에요. 다시 말해 이게 산염기 중화 반응이라고 할까요? 역반응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면 이건 정반응은 당연히 에너지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네요. 전기 분해 과정, 열 분해 과정, 그리고 뭐 필요하다면 광 분해가 포함되겠습니다. 광합성 과정을 여러분들이 아직 생명과학 투정도 공부를 안 했는데 그 생명과학 투정도 들어가면 물의 광 분해 과정이 먼저 일어나고 이건 나중에 병반응 이런 요구를 소개되겠습니다. 그리고 금속의 산화물과 비금속의 산화물 이건 여러분한테 꽤 많이 강조했던 게 뭡니까 하면 엔간한 반응들은 우리가 산화하는 반응이 있잖아요. 산화하는 반응 근데 중화 반응이라든지 앙금 생성 반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산화 반응이 아닌 반응이에요. 다시 말하면 산화칼슘과 이산탄소가 만나서 탄산칼슘이 돼요. 또는 탄산칼슘이 열분해 되어서 이산탄소와 산화칼슘이 되어요라고 했을 때 누가 산화되었다, 환원되었다 또는 산화수가 증가, 감소 이딴 것들은 안 맞는다는 거죠. 물론 산화제, 환원제 이런 말도 안 맞겠습니다. 이래서 저기 어제 하는 것보다 순간 떠오르면 훨씬 더 공부하는데 유용할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꽤 다양한 반응들이 발열 반응인데
흡열 반응의 몇몇 가지를 기억해 주시면 좀 더 효과적인 공부가 될 거다 하겠습니다. 근데요, 1년의 물리 변화에서 1년의 화학 반응에서 반드시 에너지 출입이 수반된다 했잖아요. 그렇다면 물리 변화에서는 에너지 출입이 수반되지 않을까요? 되죠. 대표적으로 물리 변화가 뭐 있습니까? 하면 상태 변화가 있겠습니다. 고체, 액체, 그리고 기체로 말입니다. 상태를 내가 이렇게 쓴 이유는 뭡니까? 하면 흔히 상태가 올라간다는 표현을 쓸 건데요. 고체 상태에서 액체 상태로 상태가 올라간다, 에너지가 높아진다 되겠습니다. 뭐 나중에 필요하다면 엔트로피라는 이름으로 엔트로피가 증가한다, 무지선 정도가 증가한다 이렇게 되겠다고요. 물론 액체에서 기체 가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렇다면 상태가 올라가려면 에너지를 집어넣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고체가 녹아요 하겠습니다. 융혈한 이름을 쓴대요. 이거는 흡열 반응 되겠죠. 마찬가지겠네요. 액체가 기체가 된대요. 기화. 직접 올라가는 승화. 이런 것들은 모두 다 흡열의 과정이 되겠습니다. 따라해 뻔하게. 액체에서 다시 기체에서 액체가 된대요. 액화. 액체가 고체로 응고. 승화.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발열이라고 쓸 수 있겠죠. 발열 반응의 의미는 뭡니까? 외부로 에너지가 방출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변이 뜨끈뜨끈해지는 거죠. 샤워실 안에서는 그 수증기가 액화하는 과정에서 액화열이 방출되니까 샤워실 안에서는 뭐 좀 그렇게 춥지가 않아요. 근데 샤워실 나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근데 아직 몸에 남아있던 물기가 증발되면서 흡열로 그래서 내 체온을 빠르게 식혀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알겠어요? 물리 변화에서 이렇게 상태가 바뀌는 과정에서 연행 출입이 존재합니다. 물리 변화의 또 다른 거 하나가 녹아요 하는 용해 과정이 있습니다. 물론 물에 용해되는 거 말고 뭐 에탄올 이런 거에 용해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일단 용해 과정에서 물에 용해되는 것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용해 과정의 모든 기체는 그 용해 과정이 발견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화학 평형이라고 화학 2에서 하는 내용인데요. 지금 인천과고 애들이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지금 딱 치고 있는 이 내용입니다. 모든 기체는 반려 과정입니다. 반려 과정은 X축 온도에 따른 Y축 용해도를 볼 때 이런 그림이 나오게 됩니다. 온도가 올라가면 용해도가 떨어져요. 이산화탄소 같은 기체 따뜻한 물에 자려고 찬물에 자려고? 그렇지, 찬물에 자려고 하는 거죠. 모든 기체는 발열입니다. 그렇다면 대부분의 액체나 고체는 흡열이에요. 흡열 과정은 그러면 온도에 따른 용해도가 증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 대부분 해놨으니까 뭘 기억하면 좋겠다? 예. 그렇지. 예외적으로 용해 과정이 발열인 액체 물질, 발열인 고체 물질 뭐 있습니까? 하는 거예요. 예, 예전에도 했어요. 액체 발열되는 거 뭐 있어? 황산이 발열입니다. 고체 뭐 있을까? 세 가지 했어요. 나프탈렌. 어? 나프탈렌. 나프탈렌이 무슨 나프탈렌이 물에 녹아요? 안 녹아. 예, 나프탈렌 물에 안 녹죠. 나프탈렌 성화성 물질 하면서 자주 나왔던 놈이고요. 고체 중에서 발열일 거 외워주십시오. 수산나트륨이 발열입니다. 염화칼슘이 발열입니다. 염화칼슘 어디다 써? 제설제로 쓰죠. 네. 그래서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염화칼슘 뿌리면 그 염화칼슘 뿌린 것 주변에 동그랗게 누이노가 있어요. 그 염화칼슘이 물에 녹는 과정에 발열이어서 그쪽을 녹이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산화칼슘. 이것도 물에 녹는 과정이 발열입니다. 요 얘기 했어요. 언제 쓴다고? 고대분들도 써야 돼요. 예. 5년 정도 후에는 이걸 가지고 따뜻한 밥을 해 먹을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네, 지금까지 한거 정리해 주십시오.
자, 그럼 우리가 열에너지가 방출 또는 흡수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얼마의 열에너지가 방출됐느냐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열량이라는 것을 씁니다. 뭐 간열량도 있고 뭐 통열량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 열량 뭐 결국 열에너지예요. 열에너지 Q 뭐 어떻게 써도 상관없겠습니다. 열에너지를 계산한 방식은 MC 델타 T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M은 당연히 질량이고요. C는 비열이라고 불러주는 놈이에요. 물론 델타 T는 온도의 변화가 되겠죠. 비열, 물질 1g의 온도를 1도씩 올리는 데 필요한 열에너지, 그걸 우리는 비열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대표적인 비열로 우리는 물을 들 수가 있는데요. 물의 비열은 1 칼로리 per gram씩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열에너지, 열량을 계산할 때 칼로리 단위를 썼는데요. 그래서 비열로서 물, 가장 흔하게 흔한 물을 비열 1 기준 잡았습니다. 실상 물은 비열이 굉장히 커요. 왜요? 금속의 비열은 0.1보다 작은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근데 물의 비열은 1. 물의 비열이 큰 이유는 뭡니까? 세페드 사이퍼에서 했잖아. 물은 분자가 내 강력한 수소결합을 가지고 있어서 그 수소결합을 끊으려고 하니까 많은 에너지를 집어넣어야 수소결합이 끊어질 수 있겠고 그래야 온도가 올라가는 과정을 보겠다고요. 이해했어? 근데 이거에 칼로리 말고 줄 per gram도 C 이렇게 에너지 단위 줄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1칼로리가 4.2줄에 해당하는 에너지라는 것을 밝혀낸 사람이 있네요. 누구죠? 옛날에 열량을 열에너지는 안 하고 열량이라고 했어요. 근데 열이 곧 에너지임을 밝혀준 사람 줄이에요. 줄의 진흙이에요. 그래서 위치 에너지 추가 떨어지고 그게 이제 프로펠러를 돌리고 그게 이제 기름을 온도를 올리겠습니다. 물로 하면은 물의 비율이 너무 커서 온도 변화가 잘 못 느끼겠고 기름 비율이 작은 놈이라서 금방 온도가 좀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1칼로리와 4.2줄 이게 서로 같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석 연료를 태우면서 그 열 에너지를 이용해서 운동을 시킬 수도 있죠. 운동에 좀 바꿀 수도 있겠네요. 그게 열기관이잖아요. 외연기관으로서 증기기관, 내연기관들, 뭐 이제 휘발유 이런 것들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정리해 주십시오. 에너지 계산법입니다. 가끔은 열에너지 계산할 때 라지 C를 쓰면서 델타 T를 쓰기도 해요. 라지 C는 열 용량이라는 이름을 쓰는데요. 질량과 비열 그 두 개를 합해서 열 용량이라는 이름을 쓰게 됩니다. 즉 같은 물질이라 하더라도 질량이 많으면 열 용량이 크겠고요. 같은 질량이 하더라도 비열이 크면 당연히 열 용량이 더 크겠습니다. 또한 여러 개의 물질들이 합쳐져서 하나의 제품을 만들 때 뭐 거기서 통째로 열 용량 얼마 이렇게 쓰기도 하겠어요. 그래서 뭔가를 태워요. 예를 들어서 과자를 태워가지고 열에너지가 나왔고 그것을 이제 물을 온도를 올리면은 그 과자가 탔을 때 열에너지가 열량이 얼마나 나오는지를 우리는 이렇게 계산해낼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자, 정리해 주신 대로 이제 거기에 있는 문제들 한번 연습해 보십시오.